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은 19세기 초반 프랑스 문학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에서 몇 구절 볼 텐데요. 고리오 영감. 네. 네. 책이 얇은가 봐요, 교수님. 왜요? 인터파크 들어갔더니 7,520원에 7,520원에 판다고 그래서 얇은가 보다 했는데. 아닙니다. 400페이지. 400페이지가 넘어요? 네, 달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어이구,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팔죠? 옛날 가격인가 이게? 네, 그런 모양이죠. 중고 가격인지. 2008년 발행인데 그래도 그때도 이렇게 싸게 안 팔았던 것 같은데. 근데 책값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특히 예. 이 소설 책들은 요즘에 문학 전집으로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되게 10,000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할인하고 그러면은 뭐 8,000-9,000 원이면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격 얘기한 이유가요. 문학 작품의 가격을 매기는 게 그냥 이 어떤 작품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의 가격을 매긴다는 게 사실은 난감한 일이죠. 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의 상품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뿐인데. 그 수년 전부터 그래서 어떤 영화 감상 사이트 보니까 평론가가 직접 그 영화의 가격을 매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듯이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방송의 어떤 흥미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교수님께서 가격을 매기시면 어떨까? 아, 그건 못하겠습니다. 못하시겠어요? 아, 재미로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십니까? 아, 재미로라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쓰인 나무가 아깝다. 뭐 이런 정도로. 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네. 좋은 가치의 작품은 또 이렇게 찬사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예. 네, 근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죠. 예. 네, 특히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어떻게 돈으로 얘기하겠습니까만은 제가 보기에 요즘 발행되는 문학 전집들의 한 권 한 권은 정말 그야말로 주옥 같습니다. 그 기획위원들이 워낙 잘 뽑아서 번역을 해서 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10,000원 안팎이에요. 조금 할인받으면 8,000-9,000원 정도 수준인데 예, 정말 커피 한 잔 값이죠. 예, 커피 한 잔에 좋은 문학 작품을 한 일주일 동안 조근조근 음미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축복이죠. 물론 뭐 책 말고도 8,000-9,000원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책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커피 마시는 이 책 한 권 사자 이런 마음으로 네. 커피 마시는 즐거움을 포기하신 적도 있습니까?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셔요. 아, 그러시군요. 네, 생수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너무 심오하세요, 진짜. 심오가 아니고 그냥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렇죠. 예. 아니, 그 말씀이, 그 커피 안 마신다는 말씀이 너무 네. 심오하게 다가왔어요. 네. 아이고, 교수님, 고리오 영감. 이 스크루지 영감하고 그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고리오 영감이. 딸을 위해서는 모든 걸 바치는 우직하고 좀 무분별하고 지나칠 정도로 딸에게 모든 것을 바친 불행한 또 비참한 네. 노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고른 이유는 설 특집으로 어제 다른 뭐 방송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예. 조금 전에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전 띄엄띄엄 봤습니다. 예. 혹시 보셨나요? 저는 5분 봤습니다. 5분. 아내가 켜놓고 보길래 옆에서 네. 잠깐 한 5분 봤습니다. 그 집안에 계신 분하고 네. 드라마도 함께 보시면 그러세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또 드라마 보다가 또 뭐 영감이 떠오르면 이제 바로 남편을 비난하는 용도로. 예를 들면 남자 배우가 굉장히 멋있게 하고 나왔다. 그러면 또 이제 이 비난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가. 미리미리 비난의 화살을 무력화해놔야죠.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남편이어서. 근데 전 참 그 드라마 보면서 말이죠. 네. 뭐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과장된 면도 있을 테겠지만은 그래도 참 그 실력 있는 배우들, 특히 요즘 여성 배우들 갖고 영화에서 주인공 안 쓰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연기력을 드러내는 게 그게 우선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이 흔히 그 연기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염정아 씨나 뭐 다른 분들 연기도 잘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메시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한국 사회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한국인들의 그 내면에 깃들인 그 경쟁의 논리에 입각한 탐욕스러운 욕망. 그리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자식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뭐랄까요? 상호 노예화 과정. 네. 상호 노예화 과정. 네. 예. 제가 만들어 쓰는 말인데 예. 자식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 그리고 경쟁의 논리에 자식을 밀어넣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그 관계는 자식이 부모의 노예가 되면서 동시에 부모가 자식의 노예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예. 저는 한국 경쟁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식과 부모 관계를 상호 노예화 과정이라고 명명합니다만 이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80% 정도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뭐 드라마적 허구가 가미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육의 현실, 특히 이른바 부유층이라는 사람들의 그 바라보는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경쟁이 아니면 뭐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이른바 그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갈망은 이른바 서울의대에 가는 것입니다. 서울의대 가기 위해서 별별 짓들을 다 하죠. 예. 이른바 뭐 그 전문적인 코디를 몇십억씩 주고 고용한다거나 그리고 아이들을 뭐 뺑뺑이 돌리는 건 기본이고요. 온갖 이 과외를 그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자유도 용납하지 않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교육 현실이 저렇구나.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아이를 키우면 안 되겠구나. 드라마 보면 영재라는 아이가 서울대를 합격하고 나서 철저하게 부모를 배신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자살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저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건 참 위험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정말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지 고민할 법도 한데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스카이캐슬을 본 사람들이 어떤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라는 방향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이른바 사교육 시장이 새로운 그 붐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드라마에서 예서라는 학생이 나옵니다. 오로지 뭐 서울의대를 가겠다는 목표로 똘똘 뭉쳐있고 그 부모도 예외가 아니고요. 예서가 쓴 책상이 있는데 집에 가면은 그 책상이 완전히 감금실처럼 감옥처럼 된 책상입니다. 그 예서 책상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코디, 그러니까 서울의대를 보내준다는 그 코디, 입시 코디죠. 입시 코디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역행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게 독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네. 저는 도리어 이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방송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또 그렇게까지 고약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JTBC의 그 모회사가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가 사실 대학 평가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했고요. 상대 평가를 도입해서 연대와 협동이 사라진 지성과 낭만이 사라진 대학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매체가 중앙일보인데 그런 중앙일보의 종편인 JTBC가 이런 드라마를 하고 있으니 이건 또 한 번 농락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앙일보도 잘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는 다른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대중들의 욕망을 은밀한 방식으로 역이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말려드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 양태도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해서 오늘은 보리오 영감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이
어떤 파국을 몰고 오는지 혹시 스카이캐슬을 보신 분들은 그 장면들과 서로 겹쳐 놓으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819년 파리가 배경입니다. 온통 진흙구덩이로 묘사되는 이 파리의 어떤 하숙집을 배경으로 해서 입신 출세의 야망에 들뜬 이 라스티냐크는 청년과 그리고 고리오 영감이라는 추레한 그 노인의 얘기인데 오늘은 이 고리오 영감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고리오 영감은 그야말로 무분별하고 정말 맹목적이고 헌신적으로 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구절 잠깐 읽어볼까요? 고리오의 딸에 대한 무분별한 헌신과 이기심 많고 세심한 사랑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었다. 자연히 그는 두 딸을 교육시키는데 고리오는 매년 6만 프랑 이상을 벌어들이는 부자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1200프랑 이상 쓰지 않았다. 딸들의 기분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그의 행복이었다. 가장 우수한 선생들이 훌륭한 교육처럼 보이는 모든 기회를 그녀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딸들에게는 수행원 한 명이 있었는데 다행히 취미가 고상한 재치 있는 여자였다. 딸들은 승마를 했고 마차를 가졌다. 마치 옛날 돈 많은 봉건 영주의 정부처럼 지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딸들이 원한다면 이 아버지는 서둘러서 그 소망을 만족시켜 주었다. 그는 그 선물의 대가로 다시 한 번만 껴안아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고리오는 딸들을 천사의 대열에 올려놓았고 결국 그녀들을 자신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불쌍한 사람, 그는 딸들이 저지르는 나쁜 짓까지도 사랑했다. 네, 이렇게 딸을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받은 두 딸, 아스타나지아 델핀으로 나오는데 귀족들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사랑할까요? 또는 아버지를 존경할까요? 이 소설의 비극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사랑, 자식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자신은 철저하게 노예가 됐던 아버지는 그야말로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요.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딸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기꺼이 비참한 시체와 같은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서 경멸과 학대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요. 그리고 그 남들로부터는 그런 대우를 받는다 쳐도 딸들로부터도 마치 기름에 더럽혀진 얼룩 같은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딸들은 아버지가 죽는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비치지 않습니다. 이 소설을 쓴 발자크가 그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이런 겁니다. 딸들은 자신들의 허영과 사치 충족시키는 게 전부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에 대한 감사 이런 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서라면, 허영을 위해서라면 더 좋은 사교 클럽에 가서 더 멋진 남자와 만나는 일이라면은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하나까지 마지막 남은 연금 증서까지 빼앗아 오는 게 이 딸들이 하는 작태들입니다. 이런 꼴을 당하고서도 아버지는 끝까지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해요.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사랑이 노예의 사랑이었다는 것, 그리고 비참한 시체의 꼴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이 고리오 영감이 이 회한에 젖어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고리오 영감에게는 딸들에게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으니까 남아있는 게 있을 리가 없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는 딸들을 원망하면서 또는 자신에 대한 깊은 회한을 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볼까요? 예. 내가 만일 부자였고 재산을 거머쥐고 있었고 그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았다면 딸들은 여기에 와 있을 테지.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군. 돈은 모든 것을 다 준단 말이야. 심지어 딸까지도. 내 돈 어디에 있느냐. 물려줄 보물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 애들은 나를 치료하고 간호할 테지. 나는 그 애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애들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내 딸들은 목석 같은 애들이야. 내가 딸애들을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애들은 나를 사랑하지 못했어. 아버지는 항상 부자여야 되고 자식들은 엉큼한 말들처럼 굴레를 씌워서 꼭 쥐고 있어야 하지. 딸들은 10년 동안이나 내 위에 위풍당당하게 군림했어. 딸애들의 결혼 초에 내가 얼마나 그 애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였는지 자네가 안다면 정말 좋으련만. 나는 딸들에게 각각 약 80만 프랑씩을 주었네. 그 애들이나 남편들이 나를 거칠게 대하지 않았어. 그 애들은 나를 환대했지. 하지만 그것은 다 내 재산 때문이었어. 세상은 아름다운 게 아니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았어. 나는 말이야. 나는 딸들을 너무 사랑했던 죄값을 톡톡히 다 치렀다네. 딸들은 내 사랑을 원수로 갚았지. 그런데 아비들은 참 어리석기도 하지. 마치 도박꾼이 도박장에 다시 오듯이 나는 그 애들을 사랑했으니 말일세. 네, 이렇게 고리오가 깊은 회한에 젖어서 말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고 무한하다고 얘기하죠. 물론 자식들을 부모로서 사랑해야겠죠. 근데 그 사랑이 돈으로 계산되는 사랑일 때, 돈으로만 환산되는 사랑일 때 그 사랑은 철저한 배신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점, 이 고리오 영감이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도 참 현명해야죠. 현명하지 못할 때 이렇게 참담한 고리오의 영감의 모습으로 우리도 전락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카이캐슬을 하나의 그 연결고리로 해서 고리오 영감을 떠올렸는데요. 이 고리오 영감의 자식 사랑만이 문제가 아니고 출세에 목을 매다는 자들, 그리고 모든 법률을 넘어서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통해서 19세기 초반 프랑스 사회의 풍경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설날 명절에 고리오 영감 읽으시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관계란 자산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식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부모들이 당당하고 그리고 정의로울 때, 그리고 올곧게 살아갈 때, 자신감 있게 살아갈 때 자식들도 당연히 그 모습들을 보고 배우겠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그 무능들을 돈으로 덧칠해버리고 모든 돈으로 자식들을 에워싸버릴 때 그건 철저한 배신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 고리오 영감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또 이것마저도 스카이캐슬을 거꾸로 읽었듯이 고리오 영감마저도 거꾸로 읽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돈밖에 없어 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봐야 그 자식들이 온전하게 성장한 게 아닐 텐데, 그 예전에 김호준 씨하고 같이 방송했던 김현철 박사라고 그분이 얘기했던 게 생각나는데, 그 어머니의 이제 말하자면 교육열로 인해서 네. 유치원 네. 들어가기 전부터 과열된 교육열을 이제 쬐어요. 이 네. 아들이. 그렇게 해서 뭐 명문대 진학하고 또 의사도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른바 돈 좀 있는 집안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혼사를 맺었는데, 이제 그래서 따로 독립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개업하고, 갑자기 이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병원도 안 나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어머니의 이런 손길이 사라지는 순간, 스스로 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폐 상태가 돼버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케이스들 많을 거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거울일 텐데 그걸 다 돈으로 번복을 해서 정말 코디네이팅 하는 순간 그 코디네이터의 손길이 사라지는 순간 그 아이는 무력해지는 거죠. 정말 그 아이들을 무능하게 그리고 이 비자립적이고 정말 비독립적으로 키우는 길이 바로 그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당장의 그 욕망 때문에 어떤 이 고리오 영감에서 얘기하는 입신 출세 욕망 때문에 그런 그 눈이 멀어버리는 순간 아이들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겠죠. 예. 두렵습니다. 그런 게. 두렵다. 네.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결론이요. 예.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고리오 영감의 참담한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친밀도가 아주 높은 가족 사이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과연 가족 관계마저도 부모 자식 관계마저도 화폐 관계로 바뀌어 버린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고리오 영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고리오 영감이었습니다. 고리오 영감. 제가 제 아버지께 뭐 교육을 받거나 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마디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께서 신문 열심히 보시는 거 아침 네. 저녁으로 물론 이제 신문이 그다지 이제 품격 있는 신문은 아니었는데 뭐 당시에 뭐 신문이란 게 다 뻔했죠. 신문 열심히 읽는 모습 보고 저도 따라서 읽다가 이 신문 해설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예. 한 맞아요. 번도 네. 뭐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뭐 이거 봐라 저거 봐라 한마디 들어본 일이 없는데 뭐 나름대로 이 신문 해설하는 영역에서는 뭐 남부럽지 않습니다. 예. 네, 일가를 이뤘죠. 네. 그 말은 너무 과하고요. 네. 예. 우리 김 PD가 아버님 얘기하는 그런데 네. 저희 어머님이 비슷하십니다. 네, 저희 어머님 공부하란 말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예. 저희 어머니 입에서 직접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남 해코지 하지 마라. 예. 몸 상하지 마라. 예. 뭐 이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걸 오해하고 예. 뭐 까불고 뭐 이런 방황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 어머니의 말없는 교육 그게 60대를 앞둔 50대 후반을 이끄는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무학의 그 통찰이란 말을 김 PD가 하셨잖아요. 네네. 정말 배운 게 없으신 분이지만은 저한테는 그게 큰 가르침이 아니었는가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리오 영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